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어린 나이라면 나이인데 파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죠. 파혼이라는 게 사실 서로의 잘못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예비 신랑과 둘의 잘못이 아닌 제 3자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긁어도 유분수지 어쩜 그렇게 속이 뒤틀리게 긁을 수 있는지 그 능력도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려 의사인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 인생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윤이라는 여자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습니다. 라고요. 이 한마디가 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름만 보면 누가 들어도 공주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하윤이라는 이름은 어감도 곱고 왠지 말 한마디에도 꽃이 피어날 것 같은 이미지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실제의 저는 가시도틴 고슴도치 같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쉽게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방어부터 하게 되는, 다치지 않으려 먼저 찌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불우하게 태어났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은 다 겪었다고 말하면 적어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다들 힘들지. 너만 아픈 거 아니야. 주변에서 이런 말도 수도 없이 들었죠. 저만 힘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세상엔 정말 억가라는 게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사실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어요.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부모님께서 무리하지 않으시는 선에서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셨고 장사가 아주 잘 되지는 않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우리는 딱 먹고 살 만큼은 벌어. 그게 얼마나 다행이니?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말이야. 그럼 이 정도만 벌어먹고 살아도 내 자식 번듯하게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할 수 있지. 부모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익숙했고 특별히 뭔가를 더 바라고 불평한 적도 없어요.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녔고 간식도 가끔 사 먹을 수 있었고요. 평범하지만 안정된 시간이었죠.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빚이 얼만데. 나도 정리를 해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15년이나 지킨 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잃게 될 줄이야. 아버지는 넋이 나간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당연히 우리 집 형편도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끊을 수밖에 없었고 공부할 환경도 하나둘 사라졌죠. 무엇보다 충격이 컸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술을 거의 못 드시는 분이셨어요. 친구들을 술자리에서 만난다고 하셔도 소주 한 잔이면 얼굴이 빨개져서 더는 못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술자리는 좋아하셔도 술을 마시는 것은 별로 즐기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위로가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술이 늘면서 점점 과격해졌고 결국엔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씨, 망해도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래야 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이 고생을 한 게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는 술에 취하셔서 그런 말을 하셨죠.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따뜻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괴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 고성, 그리고 화풀이. 그 화살은 저와 어머니에게 날아왔어요. 어머니는 묵묵히 견디셨어요. 울면서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읍소해봐도 어머니는 처연한 얼굴로 제 머리를 매만지면서 참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아빠가 망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저렇게 술만 먹고 있는데 우리 생활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데 정말 이렇게 지내야 해? 그럼 어떻게 하니? 엄마가 네 아버지랑 이혼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야? 네 아버지도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하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밤마다 혼자 눈물 닦으시는 모습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괜찮은 척 했지만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이더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변했어요. 마냥 상냥하고 순한 아이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도 저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했어요. 때로는 나를 세우고 때로는 아무도 믿지 않으며 그렇게 한 겹 한 겹 껍질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차갑다, 까칠하다, 왜 이렇게 경계하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거든요.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생각이 많아질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아버지께 꽤나 날을 세웠습니다. 아빠, 제발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는 게 어때? 택시 운전이라도 하셔서 돈을 벌어오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매일 술만 드시고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딸년까지 나를 무시하네. 나도 돈 벌고 싶지 않아서 안 벌어오는 줄 알아? 자리가 있어야 벌지 자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그럴듯하게 본인의 처지를 변명하시는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당시 고3을 앞두고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였지만 그런 정신적인 여유는 도무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다 보니 어느 날은 결국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이대로는 안 돼. 아빠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했다고 바로 버릴 수 있겠어. 아휴, 그럴 수는 없어. 네 아빠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 저는 어머니가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미련해서 그러셨던 게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고 계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끝내 아버지를 포기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삶의 의지를 놓고 계신 동안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취직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파출부로 나가셨습니다.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일하느라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빨리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얘는 아직 공부해야 할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은 평생 해봤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이것밖에 없거든. 돈도 그럭저럭 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으셨어요. 계단 몇 칸만 내려가셔도 절뚝이시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까지 하신다니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일하러 나가시는 날이면 저는 집에서 억지로 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마음이 도무지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또 아버지에게 쌓인 감정이 터지고 말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왜 아버지라는 사람은 책임을 내려놓고 술에만 의지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는 걸까?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끝도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도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핑계로 도서관을 간다거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온다거나 했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한 번도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도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집이 이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지? 엄마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기도 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저는 결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어머니가 고장이 나버리셨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어머니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무리를 하셨고 그 무리 끝에 결국 몸이 상하게 되신 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고 평소에도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면서 절뚝거리며 걸으시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남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신다는 게 저로선 안쓰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뿐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 요즘 안색도 안 좋고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쉬는 게 좋지 않겠어? 거기는 뭐 휴식 시간도 없어? 왜 없어? 엄마가 할 일 끝내면 휴식 시간이지. 예,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했잖니.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밥하는 게 뭐가 어렵겠니?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너 학원비 정도는 벌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고 병원에서는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 혼자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다는 걸 느꼈고 대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게 후회는 되지 않아요. 사실 고3 시절의 제 성적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한 성적의 애매한 환경,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대학이라는 선택지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저는 사회로 바로 뛰어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갓 성인이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주말에는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죠.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은 일했던 것 같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도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고 잠시나마 위안을 받기도 했어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만 잘해도 직장인보다 더 번다더라. 그 말을 몸으로 체감했던 시기였죠. 물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제 시간을 많이 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누가 생일이라고 연락을 해와도 알바 끝나고 연락할게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뻗어버릴 만큼 피곤했으니까요.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병원에 가서 한 달치 약을 받아오셔야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소주가 없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온 집안을 뒤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씨, 도대체 집에 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그냥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보, 왜 그래 정말 술이 떨어진 걸 몰랐다니까?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야. 내가 하루에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채워넣을 생각을 안 해? 하윤아, 당장 가서 소주 2병만 사올래?
그럴 때면 저는 냉장고 문을 황급히 닫고 뒷문으로 나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죠. 이웃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부끄러웠거든요. 어릴 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존재가 숨기고 싶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처럼 택시 운전이나 버스 기사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운전 하나는 정말 잘 하셨거든요. 가족 여행을 가면 아버지 덕분에 먼 길도 편하게 다녀왔고 좁은 골목길도 능숙하게 빠져나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의존한 지 너무 오래된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정신은 흐릿했고 아침부터 소주를 입에 대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저 알코올 중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이혼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늘 안 된다고만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떤 심경이었냐면요. 우리 엄마를 버리고 떠나서 몰래 자취를 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숨어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딸들이 그렇듯 엄마라는 존재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배신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죽어라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남긴 돈으로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은 우리 어머니께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저 또한 떠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요, 삶이라는 것이 악착 같은 것이고 버텨내야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원하던 목표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런 생각은 들었죠. 혹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엄마는 이 돈으로 병원에는 다닐 수 있겠지? 치료는 받을 수 있겠지를 따져보았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금액이었어요.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기준은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겐 그 돈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상상도 못할 큰 돈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틈틈이 적금을 넣으면서 이자도 꼬박꼬박 챙겼고 나름 투자 아닌 투자도 해봤습니다. 요즘은 예적금만으로는 큰 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씩 주식도 공부하고 안전하다는 곳에 소액씩 넣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꽤 큰 금액으로 불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해, 제가 27이 되던 해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드시고 TV를 보시다 잠이 드신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렇게 서서히 불씨가 줄어들 듯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니 그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하루에 2병, 3병씩 마시는 날도 많았죠. 거의 10년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오래 마신 분에게도 급성이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고 또 무서웠어요. 현실이란 게 잔인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삶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픔이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집이 고요하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게. 장례를 치르고 할 때만 해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집에 우리 둘만 있으니깐 이상하게 정막이 흐르네. 근데 엄마, 나는 이 고요함이 싫지 않아. 아버지의 술주정이 없다는 게 사실 좀 편하네.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근데 네 말을 듣고 보니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 나는 말야,
아버지의 그 술 냄새가 지독하게도 싫었어. 술을 마시면 고함을 지르는 것도 싫었고,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생각했다면 술독에 빠질 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었어야 해. 다 지난 이야기에서 뭐하니. 얼른 자자. 늦었다. 엄마는 말을 아끼셨지만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어있을지 예상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유지하고 있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간 버티고 살던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돈 너 가져. 엄마는 필요 없어.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쓰는 게 좋겠다. 엄마, 무슨 말이야. 이 돈은 엄마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해야지. 엄마도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엄마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 혹시 나중에 병이 더 심해지면 그냥 생명 연장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노후를 지켜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가진 게 많지 않다면 머리를 써야지 하고 말이죠. 그 생각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에 유료 재무관리 앱을 깔고 출퇴근길에는 경매 관련 팟캐스트를 들었고 주말에는 부동산 세미나도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인터넷만 봐도 요즘은 모두들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노후 걱정 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중엔 과장도 있을 테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경매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흐름만 읽을 수 있어도 좋은 동네에 저렴한 매물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사례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보험금과 제가 수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두 자금을 모아서 어머니와 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로요. 물론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현장도 많이 돌아다녀야 하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불릴 궁리를 했죠. 제가 30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문득 현타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직장 생활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몇 가지 아르바이트만 병행하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감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마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뭔가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나 요즘 있잖아. 그냥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는 맨날 돈돈거리잖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에서 좀 벗어나서 연애도 해보고 좀 인생을 즐겨봐. 야, 내가 연애는 무슨. 난 돈 버는 게 재밌던데. 그리고 연애를 할 시간이 어딨어. 시간이 왜 없어? 남는 게 시간인데. 사람들도 다 돈 벌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야. 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슬슬 감정선에 고장이 날 때가 됐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말 한 번도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생긴 편이었고 30이 넘도록 나름대로 돈도 모았고 엄마의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할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고 느꼈죠. 그래, 나도 한번 연애라는 걸 해보자.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는 기분도 느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이 생에 연애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이하윤이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매번 이래야 된다고 약속도 제대로 안 나오던 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아, 얘는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래.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네가 그랬잖아. 연애도 해보고 인생을 좀 즐겨보라고. 나도 이제는 여유라는 것을 조금 가져보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잘 됐다. 야, 그런 마음 가지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겠어. 내가 소개팅 해줄게. 다른 친구들까지 합세를 해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소개팅을 주선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첫 소개팅을 시작으로 3번, 4번을 이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개팅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4번째쯤 되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지?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해진 질문, 정해진 답, 마치 형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흥미를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붙잡았어요. 야, 진짜 괜찮은 사람 한 명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봐. 네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랑은 완전 다를 거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번에도 별로면 나 그냥 연애 안 할래. 뭐 하는 사람인데? 의사야. 지금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로 일하고 있어. 돈 모아서 개원하는 게 목표래. 솔직히 의사라는 말에 솔깃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덧붙이는 말에 조금 망설이게 되었죠. 근데 과거가 좀 있어. 돌싱이고 애는 없고. 돌싱? 혼인신고는 했었던 사람이야? 병원장 딸이랑 결혼했었대. 근데 그쪽 집안에서 남자 쪽을 엄청 무시했나 봐. 의사긴 한데 돈 없는 가난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도 자기 친정이 부자니까 막 살았대. 호빠 같은 데도 다니고 정신적인 불륜도 있었고. 결국 남자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여자도 미련 없이 쿨하게 바로 합의이혼했대. 1년도 안 돼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만나야지라는 마음이 든 건 아니었죠.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해? 진짜야. 사람은 정말 괜찮아.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성숙하고 조심스러워. 나 같으면 무조건 만난다. 친구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게 겁이 났던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 역시 완전히 떳떳한 삶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 돈만 보고 달려온 인생, 정작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는 제가 과연 연애를 한다는 게 맞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누군가를 사랑했고 상처도 받아봤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노력 중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처럼 뭔가에 결핍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를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의사라는 말에 솔직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의사면 아무래도 의료적인 도움도 더 받을 수 있고 수입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야 돈을 잘 벌 수 있겠지만 대학병원에 다니는 의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저는 오직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삶의 1순위였으니까요.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처음 만난 예비 신랑은 뭐랄까요? 정말 순하고 착하고 말 그대로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첫 인상부터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중했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느껴지는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은 아니구나.
그날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고 무엇을 할지도 정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계획이 없는 그 모습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나름의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친구한테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전 저가 임신을 해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를 몰래 흘려보냈고 유산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가 거짓없이 이야기를 들려준 진정성에는 신뢰가 생겼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저 사실 정규직도 아니었고요. 아르바이트로만 몇 년을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신 것도 있어서 결혼이 우선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도 괜찮고 직책도 있어서 이제는 정규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 걸 신경 쓰고 계셨어요. 직업 차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당찬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없는 걸 당신은 다 갖고 있네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늘 없는 것을 채우려고만 했고 가진 것 하나에 안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가 제게 그런 말을 해주다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3세 만나 1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같이 살면 나도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결혼으로 한 번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나는 정말 많은 고민을 거쳤다는 것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 자연스레 양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뭐가 좋다고. 아무리 의사라도 귀한 우리 딸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지. 엄마, 한 번 갔다 온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밥만 한 끼 먹어주라. 응? 한 번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래. 만나보기라도 해줘.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밥자리에 나와주셨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예의 바른 예비 신랑의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어머니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죠.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예비 신랑이 말을 해서 집에 찾아가 저녁을 먹겠다고 연락을 드리기라도 하면 저희 어머니는 무척이나 신나하셨어요. 이따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겠다고? 의사 사회 온다니까 씨암탉이라도 잡아야겠네.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서 늘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웃으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 쪽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인 아들에 비해 제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화장품 매장이라고? 그거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 알바 아니야? 처음엔 비정규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니저이고 정규직입니다. 성과도 잘 내고 있어요. 아,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아무리 정규직이라지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맞는 말이었죠. 저와 예비 남편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은 한번 갔다 온 돌싱이잖아요. 저는 학력도 별로 없고 돈도 없지만 호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질수록 예비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은 줄어들지 않았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직업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학벌도 없는 여자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아무리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가족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 제 말에 예비 신랑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울고불고 매달렸고 식음까지 전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한 상태라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는 적어도 간호사 정도는 돼야지.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떻게 이런 애를 만날 수가 있냐며 저를 더 찌르셨죠. 그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의사 그만둘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랑 이 사람의 직업 차이가 나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면 내가 그냥 의사 그만둔다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엄마도 포기하겠지. 예비 시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평생 자랑이던 아들이 그런 말을 하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애를 이어갔고 저희 어머니 역시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말에 조심스럽게 지켜보셨어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심스럽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예비 신랑이 개원을 하게 되었죠. 자신의 이름을 건 첫 개원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개원식 날 저는 정성껏 고른 고급 화분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축하드리고 싶었기에 화사하고 생기 있는 난을 골랐죠. 잠깐만. 예, 너 지금 이걸 들고 개원식에 찾아온 거니? 고작 이 난을 들고?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직접 골라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난 엄청 고급진 난이래요. 병원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무리 가진 게 없는 아이라고 해도 그렇지. 화분이 뭐니 화분이. 의료기기 하나쯤 사올 법도 한데 이런 꽃 하나 들고 왔다고? 너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려는 거지? 기생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가 막혀. 어디서 눈을 부릅떠. 돈 없어서 고작 화분이나 사오는 주제에. 병원에 차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료기기를 챙겨온 것도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너 같은 급도 안 맞는 여자는 반대였어. 너 같은 년이 의사 며느리? 아이고 꿈깨. 너같이 급도 안 되는 년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나가. 그리고 저를 확 밀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뒤로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자우를 지르듯이 확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을 말입니다. 그럼 병원 빼실래요? 이 건물 제 건물이거든요. 계약은 대리인 통해서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이 제 것이라고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깔깔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운 말이긴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 신랑이 병원을 개원한 이 자리가 제 건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니 무슨 개소리를 하나 싶었을 거라고요. 예,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거니? 너같이 평생 알바만 한 애가 무슨 건물을 사? 아이고, 내가 오래 들은 이야기 중에 젤로 웃기다, 젤로 웃겨. 일부러 과장된 모션으로 손으로 배를 잡고 웃으시며 비웃듯 말씀하시던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다 했었다니까요. 사실 저도 압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어떻게 수억 권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꽤 오랜 시간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적금으로 이자 3에서 5%를 받으면서 꼬박꼬박 돈을 모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엄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아버지도 살아계셨기에 더더욱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공부였습니다. 재테크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흔히 전문가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정보를 모으고 사례를 분석하고 틈틈이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익은 작지만 꾸준했기에 저는 27살이라는 나이에 거의 1억 원 가까운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적금하고 생활비는 최대한 줄이며 살았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는 제 인생 첫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형 빌라였어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그 빌라의 세입자를 들여 전세로 돌렸습니다. 사실 월세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건 알았지만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전세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걸요. 이 정도 수익이면 세금 문제나 관리 부담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자주 들르던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우연히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근린상가 한계층 경매 예정. 내부 구조 깔끔. 입지 최상. 단 세입자 월세 연체 중. 글을 읽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 단점이라고 명시된 세입자의 연체 사실조차도 저에겐 오히려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법무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 내역, 등기부등본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했죠. 조사 결과 세입자는 월세를 몇 달째 연체 중이었고 5년 장기 계약이었지만 임차권 등기는 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만 안전하게 정리된다면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입찰서를 냈고 제 입찰가가 유찰 없이 낙찰되었을 때의 그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제가 단순히 아르바이트만 하는 가난한 여자로 보이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개원식 날 제 손에 들린 화분 하나로 저를 평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밀치며 쫓아내려 하셨지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건물 제 건물이에요.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서 이 사람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 말을 꺼내자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멈췄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그 말이 나왔던 거죠. 예, 아이고, 넌 진짜 꿈꾸고 있구나. 너 같은 애가 무슨 건물을 사?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마라. 저는 그 비웃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제가 그렇게까지 부동산 공부를 했을 거라 믿지 않을 거라는 걸요. 물론 결혼을 앞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뒤에 예비 신랑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얄밉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엄마의 노후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쉽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비 신랑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음을 전폐한 듯 저에게 말했죠.
나 정말로 자꾸 우리 엄마가 반대를 하신다면 의사 그만두고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돌싱이라는 것은 까먹은 것 같아. 나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자꾸 장점만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 미안해. 솔직히 당신이 돌싱이라는 거 마음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었고. 아이고 있지. 장모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셨는지 그래서 더더욱 당신과 장모님께 잘하고 싶어. 내 마음 받아줬으면 좋겠어. 알아. 알기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우리 차근차근 잘 헤쳐가보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저는 이 사람이 결혼을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놓고 개원 자리를 주면서 생색을 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형편이 딸리는 예비 신랑이 당연히 제가 의사인 본인을 만나려면 해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비밀로 하고 좋은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대리인을 통해 전했고 예비 신랑은 그 자리 계약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당신이 부동산에 눈이 밝다고 하더니 이런 자리를 어떻게 알았어? 여기랑도 가깝고 이런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마워. 그냥 인터넷 카페 같은 곳을 뒤지면서 입지 좋은 자리를 찾아본 덕분이지 뭐. 예비 신랑은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구했는지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기뻐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개원식 날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를 밀치며 급차이를 운운하고 제가 성심성의껏 골라온 난 화분을 보면서 싸구려 취급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이 건물이 제 건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전 그러시면 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했다는 서류라도 들고 와 볼까요? 명의자라도 확인하시면 믿어주시겠어요? 뭐야? 아이 그러면 이 건물이 정말 네 자리란 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네, 이 건물 제 건물이라고요. 계약도 대리인 통해서 했고 정식 등기부를 보면 제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같이 등기부 등본을 떼볼 생각도 안 한 것 같지만요.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믿긴 믿겠는데 나는 눈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렵거든. 평생 아르바이트만 했던 네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거냐? 글쎄요. 그만큼 열심히 저축을 했고 투자를 했으니까 가능했겠죠? 저라고 이 시간까지 살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니까요. 저 나름대로의 투자와 공부를 했어요. 아무튼 개원 축하를 하기 위해 건물주의 입장으로 찾아온 건데 불편하신가 봐요? 그럼 병원 빼실래요? 사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은 이혼한 적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하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건물 주임을 밝히고 미리 준비해왔던 건물 등기 서류를 떡하니 예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나고 나니 분위기가 꽤 무거워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정말 이 건물이 당신 것이야? 아니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미리 알았으면 우리 엄마한테 점수도 따고 혼수로 해오는 거라서 나도 대출 안 받을 수 있었잖아. 순간 그 말이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순순히 밝힐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무시를 당해서 밝히게 된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을 했으면 점수도 따고 좋지 않았을 거냐고 추가 대출은 필요 없지 않았겠냐고 제 탓을 하는 예비 신랑의 태도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어디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니야. 번듯하게 내 인생 잘 닦으면서 살았어. 내 건물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함께 개원을 축하해 주러 왔다가 괜히 딸이 욕을 먹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옷자락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주저앉는 결혼을 하는 걸 걱정하는구나. 나를 말리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엄마는 저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붙잡으려 했던 거고요. 그게 용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우리 엄마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보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물주라는 말에 놀란 얼굴을 하며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게 된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건물이 있었다는 걸 미리 말했으면 이 상황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 예비 신랑이 미웠어요. 순간 단단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과는 가족이 될 생각이 없어요. 병원은 철수 준비해 주세요. 계약 해지 들어갑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개원 준비를 마치고 간판까지 달았고 이제는 정말 영업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에 들어가겠다고 갑질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두 사람이 벙찐 얼굴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계약 해지라니.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결혼할 사이에 서로 재산까지 오픈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계약 해지? 나랑 결혼을 할 수 없다니. 황당하네. 황당해? 나도 황당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당신에게 저렴하게 내주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미리 말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점수를 따? 그 말 자체가 당신도 내가 당신보다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어? 아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언제 당신이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라고 못 깨끗해? 이혼하고 돌아왔잖아. 그것도 아이까지 흘려보낸 사람이. 당신 의지가 아니었다고 해도 파탄이 난 결혼 생활을 한 이력이 있었으면서 왜 당신은 늘 고고한 척을 하는 거야? 의사면 다야?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래도 갑자기 개헌날 건물주인 걸 밝히면서 계약 해지가 말이나 돼? 당신은 그 정도도 공부 안 했어? 계약 기간이 있는데 무슨 해지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미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지를 하냐고?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을 예상 못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상호 실내 훼손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세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 검증과 더불어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며 작성했으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부동산 계약까지 진행해 주었어요. 더군다나 건물 내부 일부에서 무단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벽 일부 철거, 외부 간판, 무단 부착 같은 계약 위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통해 병원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예요.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네요. 계약 해지 통보서 발송해 주시고요. 내용 증명 발송도 해주세요. 유예 기간은 2주로 부여해 주시고 그 이후 즉시 퇴거 명령 내려지게 처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셔서 알고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사실 이전에 세입자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 이 모든 과정은 저희 변호사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저에게 울먹이면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혼수 같은 것은 필요 없다며 애원했죠. 갑자기 결혼 반대에서 혼수 이야기까지 확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울면서 애원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으로 날아드는 통보 명령서에 똥줄이 탄 것이었겠죠. 개원하는데 들어간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제발 다시 생각해 주라.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잖아.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반대 안 한대. 아유, 내가 건물주인 걸 몰라봐서 미안했다. 반대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또 병원 개원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라. 어? 싫은데요? 저는 이미 마음 굳혔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해요? 병원 개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손해가 제 손해도 아닌데요.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벽하게 돌아서게 만들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을 절절하게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말을 해서 점수를 따지 그랬냐는 말이 저에게는 결국 제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렸고 언젠가는 예비 시댁에 편만 들기 바쁘지 제 편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그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해준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있잖아. 그 사람 의료기기 빚 때문에 정말 다급하게 다른 병원에서 폐닥으로 취직해서 빚을 갚고 있대. 그리고 그 집 엄마랑도 사이도 완전히 틀어져서 작은 원룸 구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죠. 제가 왜 그토록까지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 빠져야 하나 싶었어요. 그동안의 감정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했고 기대했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현실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함과 계획성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접고 저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오고 있고요. 앞으로 저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날이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